예, 인민군 24시 임시 사회를 맡은 탈북자 김성민입니다. 오늘 출연자와 사회자가 서로 바뀌었는데 저희 특집 방송의 특징상 이렇게 서로 역할을 바꿔봤습니다. 먼저 저 끝에부터 우리 최정근 씨부터 북한군에서의 자기 직책이라고 할까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군 144군 부대,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자동화대학이라고 불리는 미림대학에서 군복무를 한 최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군복무는 못했지만 늘 군인들 바라보면서 군인 정신을 익혀왔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옆에 계시는 군대들과 늘 함께 있었던 인민 김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 두 분의 이제 최고사령관을 다 이제 근접해서 이제 모시고 군사복무를 한 이제 윤현철입니다. 네. 예, 지금 소개를 통해서 그 맛을 보셨겠지만, 간을 보셨겠지만, 저는 김일성 시대에 군복무를 했던 탈북자 김성민이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특집 방송은 김일성 시대의 군인, 김정일 시대의 군인, 그리고 현 김정은 시대에 군 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객관적으로 지켜봤던 인민 대표자,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등극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면요. 네. 저는 이제 제 역할에 따라서 김일성 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88년 9월 2일에 그 평양시 형제상구역 제산리에 위치해 있는 북한군 144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144군 부대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군인들 속에서는 비밀대학이라고 불려지는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지휘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대학생들을 키워내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6년도에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 부대가 88년도에 평양시 형지상구역 제산리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의 후계를 잇는 김정일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면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최고사령관으로 등극될 때까지는 어떤 북한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이가 이미 썩 오래전부터 최고사령관으로 등극을 위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0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북한군에서 김정일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김정일이를 선택하지 않는 추종하지 않는 북한군 장교들을 숙청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소련에서 유학을 했던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들을 치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김정일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잠깐 정리하고 갈 필요가 느껴지는데 그럼 우리 최정훈 씨는 북한군에 언제 입대했나요? 88년도에 입대를 했습니다. 88년도면 김일성이 최고사령관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일성이 최고사령관 할 때입니다. 네, 그때 입대해서 92년도에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을 네. 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다 경험했네요. 네, 다 경험했죠. 그리고 청취자들이 조금 헷갈릴까 봐 그러는데 그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해커들을 양성하는 대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군복무를 했죠. 네. 미림대학.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대학 갔다가 김일성 정치대학. 네, 김일성 정치대학 갔다가 궁금해요. 우리 탈북자 33,000명 중에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생들이 대충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글쎄 제가 알기에는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온 사람들이 불과 10명 안팎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일성 정치대학 하면 북한의 소위 정치 장교들을 양성해내는 어찌 보면 군사대학보다 더 선발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일명 보낸다는 것인데 거기서 도망쳐왔다. 대단해요. 자, 도망병답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를 이제 김정일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그 이야기를
예, 사실은 우리 80년대 입대한 군인들 속에서는 당시에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이라고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예, 왜냐하면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의 위치에서 있은 게 아니라 북한이 전체 수령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니까 군에서 김일성이 당연히 최고사령관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을 했을 당시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그 어떤 군 안에서의 위치는 그렇게 뭐 신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 김정일이 사실 김일성 시대에도 여러 가지 지위를 저희 후계 구도를 완성시켰고 내가 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최고사령관 자리가 탐났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그 선전대 군관의 작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내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80년대 말부터 선전대 모든 공연 작품에서는 최고사령관이라고 했어요. 특히 그 12차 선전 그 군부자 축전 때 이 군단에서 합창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다른 군단은 합창을 만들 만한 등 여력이 안 돼. 인원이 없어요. 근데 그 이 군단에서 합창을 만들어 왔는데 그때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위하여 받들어 청이라는 합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향하여 받들어 청 쫙 하고 그래서 그때 섬찟했어요. 와 이렇게 불러도 되나? 아주 이상했던 그 기분이 지금도 떠올라요. 근데 그때 각 선전대 작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이라고 불렀어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당시에 인민군 청정지구 선전부국장하던 윤치호가 윤치호 상장이 김정일이하고 아주 가까워서 후에 또 이제 그 많은 높은 승진의 자리로 계속 갔었는데 윤치호가 그런 거를 주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전대 경연을 통해서 정말 아직 누구도 사회에서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이라고 꿈도 안 꾸고 있던 때에 계속 몰아붙였죠. 그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이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이라는 그거보다도 김일성은 북한이 전체 수령이라고 생각했지 군에서 최고領導자라고 생각해 본 군인들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런데 김정일이가 북한이 국외자 수업에서 가장 먼저 내가 손에 넣어야 될 것이 군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부터 밑밥을 군인들 속에서 깔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선전 작품을 만드는 동시에 김정일은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군에서 숙청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첫 숙청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생 사건이었거든요. 놓고 보면 김정일이는 유학생을 친다는 그러니까 소련에서 군복 그 유학을 다녀왔던 군 출신들이 친다는 명목하에 거기에 가까운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뭐 사돈의 8총까지 다 잡아서 족친 거예요. 그 91년도 이게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92년도에 12월 24일 날 최고사령관을 등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무슨 대학을 다녔거나 그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군사대학 그 유학생을 숙청을 하고 김정일이가 바로 올라서는 걸 보고 저희들이 또 섬찟했거든요. 놀랐죠. 네,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 푸른제 군사대학 이야기 좀 합시다. 좀 더. 저희 부대도 제가 있던 데가 620훈련소 소위 그 주체포 군단이어가지고 뭐 비밀 부대라고 했어 이것도. 그러다가 이제 뭐 80년도 말에 이제 개방을 했는데 그 부대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우리 전자전과 과장을 했어요. 그냥 아침에 그냥 그 집이 그냥 시가 없어지는데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봐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전자전부가 만들어지자마자 사실 없어졌잖아요. 혹시 경험한 그런 게 있나요? 뭐 저는 뭐 직접 경비소대에 있었으니까 그걸 직접 목격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대학에는 이제 5학년까지 있었는데 1학년에 120명, 2학년에 120명 이렇게 5학년까지 600명이라는 군인들을 그 키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88년도에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련 군 지휘관들이 들어와서 그 군복을 입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90년대부터 동그라판 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소련도 이제 러시아로부터서 우즈베키스탄 다 갈라지면서 이제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철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수를 하면서 이걸 대체를 하는 교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김정일이가 소련에 이런 유학을 보냈던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온 북한 군 출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각 교원으로 배치를 하기 시작했죠. 거기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전 강좌, 지휘자동화 강좌, 계산기 강좌, 프로그램 강좌 각 강좌가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1차적으로 90년도 말에 이제 푸른제 군사대학 졸업생들을 이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위국이라고 해가지고 원희룡이가 이제 보위국장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보위사령부도 아니고 보위국이었는데 퇴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정문초소에서 군무를 서면 이제 교직원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 버스에다가 교직원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군사 지휘관들 교원들을 태워가지고 강북거리 집까지 퇴근을 시켰는데 이제 보위부장이 우리 부대 보위부장이 버스에 일일이 이제 자기네가 점찍어 놓은 사람이 타는지 안 타는지 하는 거는 밖에 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위국의 이제 요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탔다. 그러면 그 버스가 퇴근을 하면 그 뒤로 이제 새까만 승용차들이 따라갔어요. 그럼 저는 정문소에 서면서 저기 과연 뭘까? 그때 당시에는 막 무선기 같은 걸 들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큰 변이 나는 거 아니냐. 근데 다음 날에 나와 보면 전자전 강장이 잡혀갔다. 이런 식으로. 그 1차, 2차를 겪었는데 1차에서 전자전 강장을 비롯한 우리 부대에서 아주 유명한 지휘관들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2차를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간첩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때니까 그냥 당에서 간첩이라 하면 그 사람들 다 미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 당시에 우리 교무부 참모라고 옥강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군사대학에 가서 최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제 군사대학이라고 하면 각국 사회주의 나라에서 쿠바 무슨 루마니아 다 왔던 상황인데 최우등으로 졸업하면 그 군사대학 정문 앞에 돌비석에다 이름을 새겨 넣는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2차에 간첩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른제 군사대학 푸른제 아카데미 사건이 혹시 들어봤나요? 네. 현철 씨 들어봤나요? 네, 저도 뭐. 자 들어본 것은 한마디씩 좀 합시다. 저희가 이제 저는 그 아카데미 때문에 그 숙청당한 어머니가 저희 어릴 때 옆에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자랑이 자기 아들 수재다, 뭐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서 아, 저 집 아들은 진짜 대단하다 보다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삼촌 했던 그 삼촌이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제 그 국가에서 뽑아가서 관리를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가 막 이제 울면서 그러니까 당에서 배려로 선물 주던 그 집에 보위부가 24시간 감시를 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선물 박스가 들어가던 집에 왜 저렇게 감시를 하고 보위원들이 그 엄마를 못 살게 구냐 했더니 아카데미라고 아들이 그래서 아카데미가 뭐냐고 했더니 간첩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파트에서 그 할머니를 왕따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할머니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어떻게 잡혀갔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늙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현철 씨는 저는 뭐 푸른제 아카데미아 뭐 북한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아 사태 막 이렇게까지 막 승격시켜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양강도 배감하면 이제 추방지입니다. 그렇죠. 추방지여가지고 푸른제 아카데미아 그 아카데미 가서 이제 그 본인들은 다 잡혀가고 그 사돈의 8춘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줄기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연관된 그런 거리들 다 보면은 그 배감에 다 추방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1960년대 조선인민군 포사령관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김일성이가 러시아 방문하고 들어올 때 그 공화국의 전국 포를 다 올려가지고 들어올 때 쏴떨구겠다는 거 그거 정보 받고 김일성이가 이제 비행기로 안 들어오고 기차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푸른제에 다녔습니다. 푸른제 다녔는데 그 아버지도 이제 혁명화해가지고 그때 총살 당하고 아들은 그나마 살려줬었는데 어떻게 살려준지 잘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그 마지막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근데 왜냐면 그
2008년도 가을이면 이제 양강도 배 가면 이제 감자 가을 하느라고 이제 바쁘잖아요. 전국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농촌 동원 내려오고 해산에서 사셨으면 그 해산 대학들이 계속 동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때 이제 화재가 너무 많이 났어요 산에.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재를 난 게 이제 그 집이다. 너네는 아버지 때도 아버지만 처형하고 너네 용서했고 또 푸른제 때도 너네 또 용서해줬는데 아직도 이제 당의 그 간대한 그걸 사랑과 그걸 모르고 아직까지 발악하냐 해가지고 잡아갈 때 보니까 이제 그 항일 군복이라고 알잖아요 이게 항일복 같은 게 이제 당마크 뜻 달고 오는데 와서 여자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살겠냐 안 살겠냐 그러니까 그렇죠. 전 안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보내고 그리고 이쪽이 이게 형제가 몇치가 돼요 그러니까 내 살겠냐 안 살겠냐 했는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저를 이제 잡아가지고 차에다 그냥 쳐였는 거예요 쳐였고 2살짜리 아이고 3살짜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져가지고 그냥 그 트럭에 그냥 서희 던지더라고요. 관리소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아 푸른제 다녔던 그 후과가 저렇게 좀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제 이야기를 좀 더 심화시키면 러시아에서 푸른제 군사대학이라고 우리 최정호 씨 얘기하는 것처럼 각국의 군사 그 대학생들이 소위 전자전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군단의 그 총참모부 안에 전자작전국 그리고 각 군단의 전자전부 이렇게 여러 사단까지는 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 군사대학에 보냈었는데 군사대학에 가서 서문 일설에 의하면 남조선 그 안기부하고 네, 그 얘기 연관이 돼서 소위 다 그 졸업생 전체가 그 남조선과 연계돼 가지고 소위 쿠데타를 모의했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이런 게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거기 갔던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당국이 조직적으로 했던 미인계에 넘어가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소위 북한 정권을 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머리를 꾸몄다. 그래서 그냥 완전 서탕이죠. 이건 조금 놔두는 게 아니라 각 군단까지 군단에 겨우 생겼던 전자전 부의 모든 직원들 가장 지도원 부장 그냥 싸그리 다 없앤 사건인데 좀 더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일이가 군에 자기 기반을 만들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싸구려 했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 때도 김일성 시대 군인이었는데서는 어진우 총참모장 겸 인민무력부장 그 빨치산하던 김일성의 전우인데 후에 이제 김정일 혁명 역사를 배울 때 보니까 28문화회관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최고사령관 대기 속전이었죠. 그렇죠. 28문화회관 개관식 때 군인들이 더혈한 앞에서 최고사령관 농지한 거예요. 거수경례를 딱 하고. 그래서 그게 역사에 남은 건데 김정일이가 이렇게 어진우 그리고 최강 그리고 원희룡 보위부장 그리고 윤치호 같은 선전부 국장하던 윤치호 같은 정말 자기 사람들 외에는 쳐버리면서 자기 사람들을 완전 만들어서 최고사령관의 기반을 닦았죠. 이렇게 최고사령관이 됐던 김정일이가 아마 그 자기가 좀 취약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최고사령관 되자마자 마대별 준 거 기억나요? 아이고 마대별 선목시계. 네. 네. 그거 네. 그 김정일이가 이제 12월 24일 날 최고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터 이제 군의 김정일에 대한 김정일을 우상하기 위한 그런 밑밥을 깔았다는 게 92년도 4월 25일이면 인민군 창건 60돌로 할 때인데 그때 선물을 김정일이 이름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그때 당시에 최고 사령관도 아니고 오직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걸로 이제 인민군 안에서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불릴 때인데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선물을 인민군 한마디로 뭐 여기서 알려진 것처럼 100만이나 되는 인민군에게 매 사람에게 손목시계 그리고 그 이제 칫솔 치약이 들어가 있는. 잠깐만 궁금해요. 네. 그 손목시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0만의 모든 군이 손목시계를 지금 중국산이긴 하지만 네. 그 김정일이 그 김일성이죠. 그 네. 이름 박힌 네. 그리고 그 이게 선물이라는 걸 누구나가 아는 그런 선물을 몽땅 다 가졌는데 그 선물 지금도 혹시 차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없을걸요.
유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김정일도 아버지 대 이제 최고사령관도 인계받기 위해서 이제 최고사령관을 이제 물려받기 위해서 자기 그 권력 기반을 형성하려고 하니까 무엇인가를 이제 막 주고. 김정은이도 올라와서 이제 만든 게 김정일에서 명함식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었구만. 근데 이제 100만에단 다 안 줬고요. 이제 그 여단장 이상급부터 줬습니다. 여단장도 차고 다녔고, 네, 그 이하 장교들이 좀 찼다면 무슨 대회 같은데 영웅대라든가 아니면 중대장 정치던 대회 가면은 그때 이제 하나씩 이 공급해요.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이가 돈이 없었구만. 네, 저 외화부족 좀 사실은 그 이현철 씨네 시대하고 우리가 달랐던 게 사실 북한이 92년도까지만 해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굴압화가 무너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비축해뒀던 쌀이라든가 연계를 맺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실은 김정일이 주머니는 돈이 뭐 자기 돈은 아니지만은 국가의 돈을 그렇게 탕진할 만큼 그만한 여유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서는 이제 고난의 행군을 다 겪고 빈 털터리를 넘겨받은 김정은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 뭐 군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자니까 선물은 주긴 줘야 되겠지 하니까 지휘관급만 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엄청 시간상 관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돈 많던 김정일과 돈 없는 김정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 김정일의 선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